노동력은 쉽게 대체된다. 공장 시대의 경영자들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노동력 비율을, 즉 PERL을 높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생각해보라.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돈을 덜 줘도 문제되지 않는다. 돈을 적게 줄수록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신문사를 예로 들어보자. 보통 신문사에서는 400명 정도가 일한다. 소수의 칼럼니스트와 영업사원을 제외하면 이들 중 대다수는 간단한 해고 통지서 한 장이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조직의 목표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일 뿐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거대한 조직일수록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가득 채워진다. 정당, 비영리단체, 학교, 기업 가릴 것 없이 마찬가지이다. 이에 맞서 기업의 구성원들은 상품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 행동을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노동조합 스스로 세운 노동규칙이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모든 조합원을 똑같이 만들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규칙. 마이클 거버가 쓴 내 회사 차리는 법은 기업을 구축하는 과정에 관한 가장 유명한 책으로 손꼽힌다. 그는 완벽한 사업 모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완벽한 사업 모델은 가장 낮은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다. 그렇다. 최대한 낮은 기술력이어야 한다. 숙련된 사람들에 의존해야 하는 사업은 복제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노동력은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얹어줘야만 확보할 수 있다. 높은 임금도 지불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도 올라간다. 이 사업 모델은 피고용자들이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대한 하찮은 기술을 들여야 한다. 법률 회사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있어야 하고 병원의 경우에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뛰어난 변호사나 의사는 필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범한 변호사와 평범한 의사들이다. 다만 그들이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상의 조직을 갖춰야 한다. 이런 조직이라면 나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 그가 말하는 사업이란 결과물을 한눈에 측정할 수 있는 과자 가게를 차리는 것에 불과하다. 린치핀의 재능을 찾아 키우고 유지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법칙을 계속 만들어낼 뿐이다. 눈치 빠른 독자는 예상했겠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다. 자신의 사업을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뿐이겠는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 것이다. 빈틈없는 규칙과 절차를 만들어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구축한다면 인간성, 인간관계, 개성이 전혀 깃들어 있지 않은 제품밖에 생산하지 못한다. 오로지 가격으로만 승부를 보겠다는 뜻이다. 결국 모두가 내리막으로 치닫는 경쟁으로 스스로를 내모는 것이다. 진정한 사업 모델이라면 정상을 향해 달려야 한다. 비열한 거리. 헥토르는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고달픈 날이 계속 이어졌다. 매일 새벽 그는 퀸즈거리 모퉁이로 나갔다. 건너편엔 태국 음식점이 있고 옆에는 철물점이 있었다. 헥토르는 건장한 경쟁자 6명과 나란히 섰다. 1톤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거리의 사람들을 쭉 둘러보았다. 오늘 하루 쓸 일꾼을 찾기 위해 온 것이다. 사람들은 선택을 받기 위해 매일 아침 이곳으로 나왔던 것이다.
트럭 운전수는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 차를 세우더니 창문을 내리고 최저임금을 제시했다.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었다. 일꾼들은 하나같이 비슷해 보였다. 새벽에 찬바람을 막기 위해 몸을 움츠리고 있었고 싼값이어도 기꺼이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오늘은 3명이 선택되어 트럭에 올랐다. 헥토르는 길거리에 남아 추위에 떨었다. 또 다른 트럭이 일꾼을 구하러 올 것이다. 아니, 어쩌면 안 올지도 모른다. 헥토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다.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일 뿐 특별히 선택될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 그를 선택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보다 저렴한 임금에도 일하려 드는 노동자는 많다. 그저 시키는 대로 잘 따르기만 하면 서로 만족한다. 누구라도 상관없다. 결국 헥토르는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했다.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늘 있는 일이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헥토르를 연민할 필요는 없다. 연민은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이다.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도 헥토르의 처지와 다르지 않다. 수많은 기업들 사이에서 저마다 남들처럼 되기 위해, 하지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고객이 자신을 찾아와 선택해주기만 기다린다. 물론 고객이 특정 기업을 미리 선택하고 찾는 경우도 있다. 제품의 가치를 알아보거나 기업을 신뢰하거나 추천받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고객들은 점점 일용 노동자를 찾으러 온 고용주처럼 행동하게 된다. 그러고는 가장 싼 것을 집기 시작한다. 이제 모든 기업이 똑같아진 것이다. 우리들의 경우라고 다르지 않다. 제 아무리 힘들게 써서 보낸 이력서라도 다른 수많은 이력서 더미 속에 끼어 있을 뿐이다. 그토록 많은 이력서들이 모든 회사가 원하는 조건에 자신을 끼워 맞추고 스펙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다. 우리가 일하는 공간 역시 수많은 공간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모두 똑같다. 명함도 옷차림도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도 모두 조직에서 바라는 대로 맞춘다. 고개를 숙인 채 열심히 일하며 자신이 선택되기만을 기다린다. 아직도 헥토르를 동정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가? 이것이 진실이다. 불편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사람을 고용하든 물건을 사든 자신이 지지할 사람을 고르든 이야기할 상대를 선택하든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런 만큼 남들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일 확률이 줄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업은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돈과 그들이 생산해내는 가치의 차이는 곧 수익으로 이어진다. 만약 노동자가 자신이 생산해낸 가치를 임금으로 모두 가져간다면 수익은 없을 것이다. 결국 자본 투자자들은 수익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들을 고부가가치 생산자로 만드는 방법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하루에 5,000원어치의 생산물을 만드는 사람에게 고효율의 기계, 짜임새 있는 조립 공정, 빈틈없는 매뉴얼을 제공하면 그가 생산해내는 가치를 5배, 20배, 1000배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의 목표는 경쟁력 있고 말 잘 듣는 수많은 노동자를 최대한 싼 값에 고용하는 것이다. 임금 1,000원을 지급하고 수익 5,000원을 얻을 수 있다면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10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다면 말로 홈런을 칠 수 있다. 과연 이런 방식에 문제는 없을까?
분명한 것은 자신보다 더 싼 값에 더 능력 있는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외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생산성이 좋은 기계를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더 빠른 지름길을 찾아낼 수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 소비자들은 저가 상품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고유하고 독특하며 인간적인 것에 열광한다. 물론 저렴한 상품으로 반짝 성공할 순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남들이 넘보지 못하는 자리를 만드는 건 가격이 아니라 인간성과 리더십이다. 예컨대 미국의 대형 식료품 전문 매장 트레이더 조에서는 절대 물건을 싸게 팔지 않는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 새로운 개발 상품, 쇼핑하는 재미가 어우러져서 소비자들이 계속 찾게 만든다.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며 물건을 사던 사람들조차 트레이더 조를 찾는다. 무엇보다 저가 전략은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 가격만 보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기업의 충성 고객이 되지 않는다. 그들을 잡으려면 가격을 더 낮추는 수밖에 없다. 일하는 직원들이 점점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찾아오면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가치를 더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기계처럼 행동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제 두 가지 선택만이 남는다. 더욱 평범하게, 더욱 표준에 가깝게, 더욱 값을 낮춰 이기는 것이다. 또는 더 빠르게, 더 독특하게, 더 인간적으로 이기는 것이다. 언제든 소모하고 대체할 수 있는 노동력. 100년 전쯤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시스템이 불과 얼마 전까지도 우리의 삶을 지배해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스템이 지금도 굴러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시간은 낭비되고 지갑은 홀쭉해지고 기회는 날아갈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하루빨리 깨우쳐야 하며 또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삶을 지배했던 시스템의 기본 공식은 간단하다. 맡은 일을 하라, 시간 맞춰 출근하라, 열심히 일하라, 상사의 말을 들어라, 참아라,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라. 그러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사기다.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실이다. 당신은 지금껏 사기를 당한 것이다. 거대한 사기극에 동참하기 위해 길지도 않은 인생에서 그 많은 세월을 팔아넘긴 것이다. 이 사기극에서 개인은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 게임 속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었다면 깊은 좌절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게임은 끝났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멋진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미케니컬 터크 법칙. 어떤 프로젝트든 아주 작고 예측할 수 있는 파편으로 쪼갤 수 있다면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성취할 수 있다. 지미 웨일즈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위키피디아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부분 아무 대가 없이 일했다. 그리고 결국 위키피디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백과사전이라 불리던 브리테니커를 무너뜨렸다. 1770년부터 출간된 브리테니커는 정규직 편집자만 100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에서 만들고 있다. 지난 250년 동안
백과사전을 만들고 편집하는 데 들어가는 돈만 해도 1,000억 원이 넘는다. 반면 위키피디아는 브리테니커보다 몇 배 더 방대하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며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지만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 이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니, 1,000명이 팀을 이룬다고 해도 사실상 해낼 수 없는 일이다. 위키피디아는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 임무를 한 문장 또는 한 문단 쓰기 프로젝트로 쪼개는 방식인 미케니컬 터크 법칙을 최대한 활용했다. 전문가라고 불리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돈을 주어 매달리지 않고 지식을 가진 수백만 사람들이 느슨하게 결합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체를 완성하는데 자신이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을 느낀다. 미케니컬 터크란 브리테니커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해에 탄생한 체스를 두는 컴퓨터의 이름이다. 볼프강 폰 캠펠렌이 발명한 미케니컬 터크는 사실 컴퓨터가 아니었다. 체스를 아주 잘 두는 사람이 작은 통에 숨어서 마치 컴퓨터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다. 아마존닷컴은 사람이 들어있는 컴퓨터라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활용해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일거리를 웹사이트에 올리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가 달려들어 그것을 갈기갈기 물어뜯어 완수한다. 그것은 분명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개인적인 접촉도 없고 보수도 매우 작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마치 체스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인간과 같다. 누구인지 서로 볼 순 없지만 그들은 모든 일을 해낸다. 예컨대 존 얀치는 나와 함께 인터뷰를 하고 나서 미케니컬 터크 사이트에 자막을 입히는 작업을 맡겼다. 웹사이트에서는 40분 정도 녹음된 소리 파일을 작은 조각으로 잘게 쪼개서 작업 게시판에 다시 등록했고 곧바로 익명의 노동자들이 달려들어 녹음 조각들을 각자 가져가 글로 받아 적었다. 자막 파일을 완성시키는데 겨우 3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자막을 입히는 작업은 보통 1분에 2,000원 정도 비용을 써야 한다. 40분짜리 인터뷰 파일을 자막 전문가에게 맡겼다면 8만 원 정도 들었을 것이다. 미케니컬 터크 사이트를 이용하면 1분에 500원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1분에 190원을 준다. 1시간짜리 자막을 넣는다고 해도 12,000원도 채 벌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모두 영어로 말하고 쓸 줄 알고 타이핑할 줄 알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더욱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널려 있다. 8만 원짜리 프로젝트가 미케니컬 터크를 통해 2만 원짜리로 둔갑했다. 비용은 4분의 1로 줄고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다. 인터넷은 그동안 화이트 컬러만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걸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과 비슷한 단순 노동으로 바꾸어 놓았다. 건물을 혼자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벽돌 하나를 제자리에 올려놓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다. 내가 만약 기업주라면 자신의 직원들이 미케니컬 터크가 되어주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바로 지금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그럴 수 있다. 정말 그런 곳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직장이었단 말인가? 호환성이 추구하는 목표. 어디에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인류의 끝없는 열망은 1765년 프랑스의 장 바티스트 그리보발 장군으로부터 비로소 실현되기 시작했다. 그는 부품을 서로 바꿔 끼울 수 있는 머스기총을 보급하면 수리 비용은 물론 제작 비용도 절감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비, 기계, 무기를 모두 직접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품도 제각각이었다.
볼트와 너트도 규격이 없었다. 모든 부품이 단 하나의 장비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방아쇠도 총열도 원래 제작된 총에만 맞을 뿐 다른 총에는 맞지 않았다. 그리보발과 그의 시종 오노레 블랑을 파리에서 만난 토머스 제퍼슨은 그들의 아이디어를 미국에서 실행하기 위해 공을 들여 설득했다. 당시 연방정부는 발명가 엘리 휘트니에게 부품을 호환할 수 있는 총 수천 자루를 제작해달라고 주문한 상황이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북동부의 무기 개발자들은 총기 부품 표준화를 위해 기술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산업으로 좀처럼 퍼져나가지 못했다. 실예로 1885년 미국에서 대량으로 제작한 첨단 기계였던 싱어 재봉틀 역시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씩 만들어낸 제품이었다. 각각의 재봉틀 부품은 서로 호환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바꾼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였다. 그가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개발해 촉진함으로써 자동차를 아주 낮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자본주의가 그토록 갈망하던 성배를 찾아낸 것이다. 포드 시스템이 적용되고 나서 2년 만에 포드 공장의 생산성은 400% 이상 향상됐다. 근본적으로 대량 생산은 모든 부품을 호환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시간, 공간, 사람, 행동, 돈, 재료 등의 모든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낸다. 어떤 부분이든 예측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드는 단기 수익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부품을 호환할 수 있는 표준화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기술 전문가, 마감 작업 담당자, 수공업자들을 줄일 수 있고 임금을 아낄 수 있고 결과물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회사를 세울 수 있다. 다시 말해 호환할 수 있는 부품을 만들면 호환할 수 있는 노동자를 만들 수 있다. 1925년에 본격적인 표준화를 위한 주사위가 던져졌다. 숙련도가 가장 낮은 노동자를 가장 싼 값에 고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목표에서 벗어나는 건 무엇이든 재정적인 자살을 자초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적응하기 위해 훈련해온 노동시장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유일한 시스템일까? 눈앞에 100원짜리 동전 400개를 쌓아 놓았다고 상상해보라. 그것은 인간이 지구상에서 하나의 종족으로서 살아온 10만 년을 상징한다. 동전 한 개가 250년에 해당한다. 자, 맨 위의 동전을 들어보라. 그 동전 하나가 공장을 중심으로 일을 하며 먹고 사는 오늘날의 세상이 지속된 기간이다. 나머지 399개의 동전에 해당하는 세상에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상업, 경제, 문화를 바라보았다. 지금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은 인류의 전 역사에 비춰볼 때 지극히 새롭고 이례적인 것일 뿐이다. 불과 대여섯 세대 전만 하더라도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러 간다는 말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낯선 개념이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무렵 우리 사회는 엄청난 격동의 시기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세상을 바꿨다.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건 결코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건 최근까지 인간이 되기 위한 핵심 조건이 아니었다. 우리는 문화적 세뇌를 당했다. 공장과 함께 우리 곁에 다가온 엄격한 서열과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자 최선의 길이라고 믿게 되었을 뿐이다. 예술과 열정의 시대. 비행기에서 나는 제크를 옆자리에 앉혔다. 제크는 2살짜리 꼬마다. 그 녀석은 비행하는 내내 자리에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쌩글쌩글 웃으면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찔러보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반응하고
실험하고 탐험했다. 한때 우리도 모두 제크처럼 행동하지 않았던가? 그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내면의 자유로움을 박제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한다. 제크의 행동, 즉 우리들 대부분이 잃어버린 행동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사냥꾼이었다. 농경이라는 기술을 발명한 다음에는 농사꾼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 농사꾼이었다. 공장이라는 시스템을 발명한 다음에는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공장 노동자는 시키는 대로 따르고 시스템을 지지하며 자신이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다. 그런데 공장이 산산조각 났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예술이다. 이제 예술가가 되는 것은 곧 성공을 의미한다. 실제로 공장 노동자들이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역사는 예술가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 미래는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나 설거지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진정한 요리사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다. 요리책은 누구나 살 수 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요리사가 되는 법이 담긴 책은 찾기 힘들다.